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번 6월 모의평가 때처럼 총평, 그 다음에 해설은 뭐지? 해설, 그 다음에 어떤 학습 방향들이 있을지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등급 컷을 보니까 동아시아사는 뭐 50점에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어떻게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동아시아사가 쌤이 보기에 뭐 못 풀만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뻑뻑하게 풀렸을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1등 컷이 50이면 수능에서도 거의 그럴 거다. 뭐 지금까지 뭐 안 그랬던 건 아니니까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50점 1등 컷이 꽤 떴었으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역시나 여러분들의 목표는 만점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총평 첫 번째,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낯설리학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항도 그렇고 자료가 뭐 엄청 어려운 자료는 없었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보기에 이 선택지 구성에서 좀 낯선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아는 개념을 물어보긴 해요. 뭐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낯선 방식으로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걸 가져와서 이렇게 물어봐도 너는 이 개념을 알아? 라고 이런 방식으로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건 결국에 이따가도 얘기하게 될 디테일한 공부의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는 건 이거겠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문항을 좀 열린 마음으로 읽어 나가고 푸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기출의 중요성은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나왔던 방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아무리 낯설더라도. 그리고 기출이 좀 누적되면서 기출에서 봤던 것들이 나의 개념에 융합되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모든 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주제들과 관련된 주변 정보들은 기출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다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다시 한번 좀 아직 내가 기출에서 조금 꼼꼼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연표 문제 나오죠. 연표 문제는 근데 역시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연도가 안 돼 있다면 그 부분은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꼼꼼하게 연표를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번에는 사건 내용 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결국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기출, 수특, 수완 이게 일단 기본이겠죠. 꼼꼼하게 일단 좀 틀린 선택지라고 하더라도 이 틀린 선택지가 왜 틀린 건지 그리고 선택지라던가 아니면 자료에서 기억하고 가줘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암기하면서 가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선생님이 기출분석, 3개년 기출분석 강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기출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기억을 좀 하고 가면 좀 양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동아시아사 자체가 양이 많은 과목은 아니거든요. 특히 쌍사하는 친구들은 세계사 해보면 알겠지만 동아시아사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이나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좀 외워주고 자, 마지막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정말 교과서를 한번 뭐 지금까지 뭐 1회독 이상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한번 쭉 다시 읽어보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완성이 됐다, 어느 정도는 내가 공부가 됐다라고 좀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교과서를 혹시 더 구할 수 있다면 한 종 정도 더 구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그 다음에 플러스 한 종류 정도를 더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면 또 어떻게든 구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좀 이렇게 읽어보는데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본문 주변에 있는 날개라던가 사진 자료에 달려있는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주로 이 탐구 활동이라고 달려있는 이런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제목 같은 데 붙어있는 연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아직은 뭐 세네 문제 이상 틀려서 아직 개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어차피 교과서는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교과서보다는 그 친구들은 좀 이렇게 기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이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거 어느 정도 조금 사실 총평에다 이제 학습 방향까지 얘기를 한 건데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면서 사탐에서 등급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영수에서 날아간 것 이상으로 뭔가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이어지면서 뭐 비슷한 얘기들이어서 이 앞부분 총평 학습 방향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여신상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여신상 뭐 얼굴 보자마자 이거는 뭐 5초 만에 풀고 지나가는 문제죠. 여신의 얼굴상 외에도 이 지역에는 있죠. 기하학 무늬가 있는 토기, 그 원통형 토기 기억나죠? 아니면 용 모양의 옥기, 옥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홍산 문화와 관련된 이제 신석기가 나온 거죠. 홍산 문화와 관련된 문제였고, 자, 지도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나 지역이 홍산 문화가 있는 저 랴오어강 유역이고요. 뭐 다는 한반도고 라는 일본이지만 이제 가 같은 경우가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가 양사오 문화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쪽이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다원커우 문화가 있는 곳이 요 산둥반도 인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 지역은 신석기 문화로는 허무두 문화가 존재했던 곳이니까 이런 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죠.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러양, 수도 러양에서 수도가 러양이래. 수도가 러양인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라가 있나? 후한도 러양이고요. 후한도 러양이고 그 다음에 그쵸? 어디? 북위도 러양이죠.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를 했으니까 러양으로 옮겨왔대. 북방 사람이 죽으면 여기 또 나오네요. 옛 수도가 평성이래요. 운고하지 못하게 하고 러양 북쪽에 있는 망상에 안장하도록 하라. 뜻을 따르겠다. 아직도 북방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조정에서 한어 중국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관직에서 파면시켜라. 힌트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한 나라고 그 다음에 지금 북방의 언어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황제도 누군지 알 수 있죠. 효문제잖아요. 효문제니까 자, 가는 북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선택지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 1번과 5번 선택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남북조를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위도 어느 정도 어쨌든 화북을 통일한 거여도 통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냥 조금 뇌를 빼놓고 그러니까 정신을 살짝 쉬운 문제니까 빼놓고 그냥 쭉 읽어보면 통일 하고 1번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쉽다고 인식이 되면 나중에 다시 검토할 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는 습관 가져주시고 답은 5번이죠. 5호 1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어떻게 표현하기도 해요? 화북을 통일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쓰지는 않을게요. 자, 2번 맹한모국제 여진족 금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3번 북명관 남명관제 거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4번 발해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 당나라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가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엔 왕 또는 황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은 변변치 못한 재능이지만 근데 어쨌든 주어는 신하예요. 신하. 힘을 다하여 법령을 만들고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설득했대. 군비를 갖추고 정치와 교육을 정비했고 전사에게 벼슬을 주고 공신을 존중하여 자기와 복록을 높였대요. 이렇게 한 결과 여기서부터 이제 신은 가가 군주래요. 이 군주를 도와서 한을 위협했다? 위? 갑자기 한 위? 연, 조, 제, 초, 6개 국가. 뭐예요? 플러스 가까지 하면 전국
칠웅이죠.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 진나라죠. 그리고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6나라를 병합하여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면 진, 그리고 이 통일한 군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진시황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답은 1번이고요. 분서갱유. 자, 2번 다이카 계신. 일단 중국도 아니죠. 중국도 아니고 이제 645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자, 3번 장건을 서에게 파견하였다. 이거 한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 위만에 대한 이야기죠. 5번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뭐 이런 방식의 선택지는 또 처음 나오네요. 어찌됐든 어떤 여러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유방 한 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4번은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좀 낯설게 하기 중에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자, 4번의 문항 발문을 한번 봐보세요. 밑줄 친 전쟁 중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기출 풀어보거나 이랬으면 사실 저 발문으로 물어보는 건 주로 임진왜란 아니면 병자호란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약간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임진왜란 언저리겠구나라고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딱 받고 읽으면 그게 한번 강화돼요. 언제? 두 번째 줄에 평양성 나오잖아. 그럼 그러다가 읽다 보면 이상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는 한데 머리가 한번 꼬이고 시작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전쟁은 그러니까 저 발문으로 물어본 전쟁은 임진왜란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봉 3년 보고 알면 전공자죠. 전공자도 모를 수도 있어요. 5월에 유우상, 여기도 좀 그렇죠. 우리의 병마를 징발하여 함께 어쨌든 평양성으로 갔대. 나도 한성에 가서 병마를 사열을 했대요. 이때 우리 병사는 이미 5년 전에 백강이 나왔네. 백강에서 외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는 중국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 일대에 모였대요. 자, 봐봐요. 자, 백강전투 기억나죠?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백강전투 언제죠? 663년입니다. 자, 백강전투는 누구와 누가 싸웠었어요? 백제 부흥군과, 백제는 이미 멸망하잖아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백제 부흥군 플러스 외. 그리고 한쪽은 신라와 당입니다. 신라와 당. 요렇게 싸웠었죠. 자, 그럼 봐봐. 백강에서 외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는 중국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 일대에 모였대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의 군대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백강에서 왜 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중국은 당밖에 없잖아. 그럼 당이요. 당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 일대에 모였대요. 우리의 용맹한 기병들이 먼저 성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적의 수도를 격파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됐대. 평양성 일대에 모였는데 적의 수도를 격파했대요. 즉 적의 수도가 어디야? 적의 수도가 평양이란 뜻이겠죠. 큰 공을 세웠대. 이에 우리 병사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에 평양성을 함락하여 마침내 두 나라를 차례로 평정했대요. 수도가 평양성인 나라, 그리고 두 나라가 멸망했대요. 우리의 오랜 수건이 오늘에라 이루어졌고 당이 걸려있고 백강전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죠. 고구려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계산해보면 다 맞아요. 5년 전에 백강에서 외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대. 그럼 당이 5년 전이잖아. 663년.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에 660년에 만약에 전쟁을 시작했다고 치면 횟수로 9년째죠. 맞죠? 계산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름으로 떠올릴 필요는 없겠죠. 뭐 사실 그리고 이름이 딱히 있나요? 뭐 삼국통일전쟁? 이렇게 부르면 되나? 근데 어찌됐든 이 전쟁, 즉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정벌하는 한해 군대, 이거는 뭐 너무 오래전 얘기죠. 이건 심지어 기원 전이잖아요. 한무제 때고요. 자, 2번 발해를 침공하는 거란의 군대. 발해 몇 년에 멸망하죠? 거란한테 926년이잖아. 이거는 또 시기가 너무 안 맞죠. 자, 3번 일본 원정을 떠나는 고려 몽골 연합군. 이건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때고요.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때고, 그다음에 몽골이 쿠빌라이 칸 때죠.
원나라가 쿠빌라이 칸 때고 이제 고려였을 때고 시기가 너무 안 맞습니다. 13세기잖아요. 자, 4번 조명연합군. 이건 임진왜란이니까 말도 안 되죠. 자, 5번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도읍을 공격하는 나당연합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 전쟁이 삼국 통일 전쟁인 거 아느냐라고 물어본 문제죠. 사실 결론적으로 답을 고르고 보면.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발문에 선생님은 사실 이 문제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저 발문, 저 문제에 다른 전쟁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선생님도 처음에 임진왜란 이것거니 하고 읽는데 백강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시 읽어봤더니 이게 삼국통일전쟁이구나 이랬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제죠. 그냥 하면 돼요. 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가는 인물이에요. 인물 장보고가 적산법화원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장보고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대. 근데 주제가 뭐예요? 불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엔린이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구색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아니죠. 일본 승려는 맞아요, 엔린이. 근데 도다이사를 창건한 건 뭐 누가 창건했어요? 뭐 노동자들이 만들었나? 라고 하기엔 그죠? 효무천왕인데 효무천왕이라고 하는 천왕을 우리가 개념을 할 때 뭐 직접적으로 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 풀거나 문제 풀다 보면 효무천왕은 너무 익숙하죠. 효무천왕 때고 시기도 안 맞아요. 8세기죠. 도다이사 창건된 건. 자, 그 다음 2번 왕오천 축국전을 집필하였다. 이거 해초죠. 해초. 통일신라 해초고요. 해초액시 8세기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3번 쇼트코테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 사람 고구려 승려인 해자입니다. 다음에 4번 답이죠. 입당구법 순례행기 저술하였다. 그 다음에 5번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뭐 원효, 의상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5번 같은 거 원효한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거 연표 문제로 동아시아 불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이제는 뭐 엄청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시기별로, 인물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각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여기가 만약에 5번 문제가 조금 아직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6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문룡의 부하를 만났대요. 모문룡 익숙하셔야 돼요. 그쵸? 명예장수고 가도에 주둔했었다 뭐 이러는데, 자, 과인이 며칠 전 임금의 자리에 올랐대요. 며칠 전 임금의 자리에 올랐대. 이 과인이 폐위된 임금이 제조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자, 모문룡으로 시기 줬고 과인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대 며칠 전에. 그리고 임금이 이전 임금은 폐위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힌트 준 거예요. 그럼 과인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인조죠.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네. 그리고 폐위된 임금이 누구예요? 광해군인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며칠 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뭐 뒤에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가라고 하는 시점을 잡을 때는 인조 반정을 잡으면 되고 1623년이라고 하는 게 같이 떠올라 주셔야겠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황제가 조서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제가 이제 뒷 얘기를 한대요. 전쟁의 책임을 엄히 꾸짖는다. 너희가 기존에 맺었던 형제의 맹약을 저버려서 군대가 여기까지 왔대. 책임 니들이 지래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조선의 왕은, 즉 너희가 조선이에요. 그럼 지금 황제가 쳐들어오면서 야, 우리 형제의 맹약 맺었었잖아. 근데 니들이 깨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군대를 몰고 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황제래요. 이제는 느낌이 와야죠.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청이 쳐들어온 거고요. 홍타이지가 청 태종이 된 상태로, 물론 이땐 태종은 아니었죠. 태종이라는 건 이제 죽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니까. 자, 어쨌든 청태종 홍타이지가 와서 옛날에 후금과 맺었던, 후금일 시절에 조선과 정묘호란 시기에 형제의 맹약을 맺었죠. 그걸 너희가 저버렸으니 군대가 여기까지 왔다. 성에서 나와. 이거 남한산성 얘기하는 거겠죠. 성에서 나와서 항복해라.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병자호란이 막
발생을 한 겁니다. 1636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3번의 난이 일어났다. 3번의 난이면 강희제식입니다. 청나라 강희제식이니까 저 뒤쪽이에요. 오히려 병자호란보다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난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이제 3번의 난을 아예 문제 자료에서 물어봤었죠. 시기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봅시다. 1673년부터 1681년까지.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강희제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가시노 전투는 요건 이제 특히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이제 사용했었던 전투로 유명하죠. 1575년 아직 센고쿠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요. 센고쿠 시대가 그러니까 임진왜란보다도 전인 거잖아. 그래서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거는 인조반정 병자호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임진왜란보다도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넣을 수가 없겠죠. 자, 3번 홍타이지가 국호를 천으로 고쳤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사실 가와 나 사이에 연도보다는 스토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3번도 같은 1636년이잖아요. 청으로 이름을 고치고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이 3번입니다. 나 바로 앞에 딱 붙어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강홍립이 사루우 전투에 출전하였다. 이게 이제 1619년에 있는 일이고요. 1619년.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루우 전투에 강홍립을 보낸 게 광해군이잖아요. 광해군. 그래서 이것도 연도를 모르더라도 인조반정이 이미 일어났잖아. 가에서. 그럼 가보다 이전 사건이죠. 광해군이 보낸 거니까. 자, 5번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명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1644년이고요. 명멸망은 병자호란보다 뒤입니다. 병자호란보다 뒤에요. 1644년입니다. 1644년. 그리고 이 명을 멸망하고 이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농민군이 점령한 베이징을 청이 다시 점령하는 과정에서 도와줬던 그 한족 장수들, 명나라의 장수들이 이게 된 거죠. 3번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강희제 때 3번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뭐 연표 문제기는 했지만 무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토리로 그냥 풀 수도 있는 문제고요. 자, 7번으로 가보면 정호와 정의의 학풍을 계승한 가에 대해 말해보자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양 방법으로 거경국리와 경물치지를 강조했대요. 그리고 사서집주를 저술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걸 주의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아직 이건 진짜 개념 공부가 이걸 주의를 못 맞췄으면 이건 진짜로 급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답 1번이죠. 자, 7번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2번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뭐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사실 사람 이름까지 알 필요는 조선의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3번 사서오경 외운을 저술하였다. 쓰려고 했는데 이름이 기니까 그냥 이름으로 말하면 후지와라 세이카죠. 후지와라 세이카. 반드시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해주고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고요. 강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리학자.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심증리와 지행 합의를 주장하였다. 요거는 뒤이어서 나온 왕수인 양명학을 만든 왕수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 5번 주자감에서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매번 이게 나오는데 이건 인물은 아니죠. 발해입니다. 발해. 주자감 발해. 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성리학과 이제 한번 대비를 시켜 본다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성즉리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뭐 유학 흐름이라던가 학문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게 나올 게 없으니까요. 요것도 이제 마음 따뜻하게 그냥 풀고 지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죠.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고 뭐 그 중에서도 쉽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이 동남 연해 지역에 내려갔는데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환호했대요. 그들은 황제께서 외국과의 무역 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린 거예요. 무역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해제하는 조치를 내리니까 드디어 수십 년간 겪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시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반청 세력이 평정되어서 바닷길이 열린 거다. 자, 그러면 외국과의 무역 금지를
하는 조치,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 뭐였죠? 천계령이었던 거네. 반청 세력 때문에 내렸던 이 해금 조치, 천계령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천계령이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천계령, 사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강희제 때구나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청나라 강희제 때. 그 다음에 연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1661년부터 1684년까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 1684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이것까지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천계령이 해제됐습니다. 즉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일본 가서 무역을 합니다. 특히 어디? 나가사키에 가서 열심히 무역을 해요. 나가사키에 가서.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와가 잔뜩 들고 와가지고 막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때 전 세계에서 쓰고 있었던 화폐 뭐예요? 은이잖아. 그래서 에도막부에서 은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답 4번. 에도막부가 신패를 발급하게 되는 거죠. 무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왜? 은 유출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연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파트 복습 한번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선택지들은 이건 어차피 탐구활동, 탐구 주제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골라주는 거지 나머지를 지우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일단 8번은 이렇게 선택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같이 이제 왕조를 물어보는데 아예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특히 이제 황제나 이런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나오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온 거기는 합니다. 가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특히나 이게 그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요 책이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이 동아시아사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교과서에 탐구활동이라던가 추가 뭐 주제탐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다 있어요. 있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여기죠. 이 청나라가 이제 중원을 잡고 나서 우리가 이민족 소위 말하는 오랑캐지만 우리가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게 됐으니 중화와 이민족 이게 무슨 차별이 있느냐, 차별하지 않고 다스리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알아요? 옹정제가 쓴 겁니다. 옹정제.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정제가 대의강미록을 썼구나 그러고 나서 이게 청나라 사람이구나 청나라 때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러고 나면 뭐 이제 그냥 청나라 시기에 연표를 물어보는 청나라 시기의 어떤 시간적 감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사실 대의강미록이 엄청 디테일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대의강미록 자체는 매우 유명한 책이고 개념적으로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 9번 문제 같은 것도 아까 선생님이 총평과 학습 방향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에게 교과서를 좀 읽어보고 교과서를 조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지금 뭐 대의강미록 이런 걸 외운다라고 해봤자 뭐 사실 수능에서 대의강미록 뭐 다시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교과서에서 이런 대의강미록 같이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는 그런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써놔보면 청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 삼포외란이 발생하였다. 여러분들 흐름상으로 이거 연도 얘기 안 해볼게요. 일단 흐름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청나라는 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1636년부터 언제 망해요? 1911년에 망하잖아요. 1911년 신해혁명 일어나고 1912년 중화민국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연도 생각하지 않고 삼포해란이면 뭐야? 삼포를 조선이 일본한테 개방을 하잖아요. 세종 때. 근데 그 이후에 무역량을 더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삼포해란도 발생하고 을묘해변도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 센고쿠 시대였죠. 근데 센고쿠 시대가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나서 정묘호란이 발생하고요. 정묘호란이 발생하고 나서 병자호란이 발생을 해요. 이 병자호란 정도부터가 청나라잖아. 그럼 이미 스토리로만 생각을 얼추만 해봐도 이건 아니죠. 무조건. 일단 연도로 따지는 게 사실 제일 쉽긴 합니다. 1510년이죠. 아니죠. 자, 니은.
중국 마제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제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물론 너무 유명한 거긴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 마제은, 말발굽 모양 그 은화 있잖아요. 그 말발굽 모양 은화가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디테일한 개념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제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거 맞아요? 교과서들에 보면 명청 시기에 사용했다 아니면 청 시기에 주로 사용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제은 맞아요. 한창 그리고 뭐 사실 만약에 결국에 마제은은 처음 들어봤어도 그때 은이라고 하는 걸 화폐를 청나라가 주로 썼고 당연히 청나라도 지정은제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세금까지도 은으로 걷어들였으니까 뭐 맞겠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디귿.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지라고도 하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토지조사를 몇 년에 했어요? 모르죠. 몇 년에 했는지까진 몰라요. 그런데 대충 1590년에 통일을 하잖아. 1590년에 통일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찌됐든 1597년에 죽습니다. 왜? 1597년에 죽으면서 1597년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1598년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나잖아요. 죽으면서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그러면 이 통일하고 나서 했던 정책이잖아요. 그럼 요 시기쯤이겠구나. 그러면 일단 청나라보다는 전이죠. 이거 아니죠. 리을 덴메이 연간의 기근으로 덴메이 기근은 기출에서도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성장이 정체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덴메이 연간의 기근, 덴메이 대기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00년대래 18세기 후반 1700년대 후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입니다. 18세기 후반이면 당연히 이 청나라 왕조 시기에 들어가니까요. 큰 문제 없이 이 문제도 사실 선생님이 지금 문항의 대의강미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런 유형의 개념들을 교과서에서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기에서도 뭐 마제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방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뭔가 이제 얘기한 건 많지만 사실 9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지 구성을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왕조를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교과서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서 말을 좀 길게 한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어우, 굉장히 인상이 강하죠. 밑줄 친 신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신정부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문제에 신정부라고 나왔을 때 메이지 정부가 아닌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밑줄 친 신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그림은 신정부의 하급 관리가 새로 시행된 징병제 그리고 새로 시행된 학제 등과 관련된 많은 업무에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을 풍자한 거다. 신정부가 모두했대요. 3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조치도 단행했죠. 그렇죠? 신분제 없애는 거. 이전에 신분과 관계없이 관리 선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가지고 뭐 진짜 수두룩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던 결국에 메이지 유신 이후의 개혁 내용이고 이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메이지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메이지 정부. 전에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메이지 정부는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메이지 천황이 있을 때까지예요. 이제 이후에 이제 다이쇼 천황으로 이어지는데 그 1900년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이 메이지 정부, 신정부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 뒤쪽까지 막 완전 뒤쪽 끝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딱 요 메이지 유신 언저리의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금능기기국을 설치하였다. 양모운동이죠. 이건 청나라잖아. 청나라. 그리고 금능기기국 위치가 어디죠? 난징입니다. 난징. 중요 도시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난징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난징 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난징 이 금능기기국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2번 흠정헌법 대강을 반포하였다. 이 정부 아니죠? 요거 뭐예요? 어디야? 이것도 청이죠? 1908년입니다. 근데 흠정헌법 대강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꼭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입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입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1905년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열망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이제는 미룰 수 없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헌법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흠정헌법 대강이 1908년 반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실 흠정헌법 대강의 문제도 있었고 여전히 이제 청나라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기는 하죠. 자, 3번 상킨 코타이 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킨 코타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요거 에도막부죠. 그러니까 약간 일본 얘기니까 맞겠지 이러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자, 에도막부니까 에도막부를 타도하고 만들어진 게 메이지 정부니까요. 메이지 정부 아닙니다. 자, 4번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맞죠? 시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889년이고요. 요 다음 해인 1890년에는 뭐가 있어요? 의회가 설치됩니다. 제국의회. 그래서 요즘에 제국의회라는 이름보다는 예를 들면 중의원을 중의원은 뽑는 중의원 선거가 진행됐던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낯선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1890년에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여기 이거와 관련은 없는 거긴 하지만 연도가 나왔으니까 1890년에 교육치거가 발표가 됩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치거라는 것도 1890년에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선 하나만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엄청 신경을 쓰라는 건 아니고, 자, 5번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요게 지금 동아시아사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선생님이 6월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했는데, 자, 베이징 정부 또는 군벌 정부, 정식 명칭으로는 북양 정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부일 시기에, 자, 봐봐요. 파리강화 회의의 결과 맺어진 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파리강화 회의에서 동아시아사에서는 일본의 산동반도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그게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죠. 판정이 그렇게 납니다. 파리강화 회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고, 그러면서 터져나온 게 1919년 오사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오사운동의 결과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합니다. 그때 중국 정부가 누구다? 베이징 정부, 군벌 정부, 북양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설명했고요. 사실 개념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내 동아시아사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게 6월에서도 나왔었단 말이죠. 6월에서도 밑줄 친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여기에 제시문 자료 자체가 군벌 정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월 문제, 군벌 정부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2대 임시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게 되죠. 처음엔 순원이었다가 위안스카이에게 여러 이제 약속의 결과 청나라 멸망시켜주면 다음 대총통 자리 주겠다. 근데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황제로 오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죽죠. 죽고 나서 밑에 있는 군벌들이 막 분립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교과서 본문이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러고 나서 군벌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국민혁명, 다른 말로 북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교과서에 군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나오거든요. 군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고 나서 국민혁명이 성공했다, 즉 북벌을 완수했다라고 얘기하는 1928년 시점에 그럼 대체로 군벌 타도를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요 자료에다가 자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 2024년도 여러분 이번에 6월 본 거 있잖아요. 베이징에 군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꺽쇠 넣은 데다가 예를 들면 위안스카이가 황제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요 위안스카이 앞에다가는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 됐다가 위안스카이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베이징에 군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어찌됐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 꺽쇠 지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사운동 같은 게 있겠죠. 오사운동 같은 거 있고요.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 이 국민혁명군은 뭐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 1차 국공합작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이 정부, 즉 군벌 정부가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군벌 정부, 베이징 정부, 북양 정부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살펴
보질 않아봐서 그런 거지. 이 문제를 접하기 전에는 여기에 말했던 중화민국 수립, 순원, 위안스카이, 오사운동, 제1차 국공합작, 그리고 이번 9월에 나왔던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요하게 군벌정부 같은 것들만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기억을 좀 해두면 뭐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9월 문제에서도 역시나 군벌정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6월에서는 아예 군벌정부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군벌정부를 한번 좀 잘 정리를 하고 가면 신상이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2페이지 다 봤고요. 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나 국가 뭐 흔하게 나오는 북방민족 관련된 이야기죠. 자, 창장강 넘어 먼 길까지 무슨 일로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쪽 나라 자체가 창장강 넘어, 즉 어디 강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세패 때문에 온 게 아니래요. 쫄지 마. 세패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우리는 가의 공격을 받고 있대. 가는 서하도 멸망을 시켰대요. 서하 누구한테 망했어요? 몽골한테 망했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몽골의 침략을 받고 있는 거네. 이제 우리 금 알려주네요. 우리 금이 망하면 귀국 너희도 위험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 있고요, 몽골이 있고, 창장강이 이렇게 있을 때 창장강 남쪽에 있는 나라를 찾으면 되는 거죠. 몽골이 지금 금나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금이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나라한테 와서 같이 몽골 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죠? 당연히 남송이죠. 남송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가는 금이고요, 나는 남송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꼼꼼하게 읽어보면 6월에서는 이제 가, 나, 다로 해가지고 한 큐에 세 개 나라를 다 다 이제 물어봤었는데,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호라즘 정복 누구죠? 칭기스칸. 근데 몽골 맞잖아요. 맞아요? 내가 헷갈렸네. 가는 금나라니까 기억 아니죠. 자, 나 이만을 수도로 삼았다. 맞죠? 남송. 북송일 때는 카이펑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디귿. 토번의 화본공주를 파견하였다. 이때 토번은 송첸칸포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토번의 화본공주를 파견한 건 당입니다. 당나라 때예요. 자, 그럼 가나 묶어서 전연에서 형제 매격을 맺었다. 전연의 맹을 맺었던 건 거란과 북송입니다. 거란과 북송 1004년에. 자, 그러면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헷갈렸겠다. 지금 지우고 싶지만 앞에 찍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 몽골이 가죠. 그러니까 기억 맞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11번 그냥 지나가기 전에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도 탕롱이라고 하는 수도를 다시 물어봤었으니까 대월의 수도는 탕롱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하의 수도가 흥경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수도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기억을 좀 해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문제가 12번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난징 문제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12번인데, 일단은 가나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물라카 총독이 바라본 중국의 정세래요. 자, 중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물라카 총독에 따르면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그럼 지금 물라카를 우리가 점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일단 얘들아, 조공을 받았다 라고 할 거면 중국에 있는 왕조겠죠. 근데 어떤 나라가 점령을 하기 전, 그럼 물라카를 점령하는, 우리가 아는 거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물라카를 점령했다. 자, 다음 줄 한번 봐볼게요. 그는 몇 년 전 이슬람 왕국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 그러니까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가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물라카를 동아시아사에서 물라카를 병합했던, 즉 물라카를 점령했던 나라 어디죠? 포르투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는 포르투갈이 대충 물라카를 점령한 게 언젠지를 알아야 물라카를 포르투갈이 점령하기 이전에 조공을 바쳤던 국가를 알 거 아니에요. 시기상으로. 그래서 포르투갈이 점령한 거, 물라카 점령한 거 1511년입니다. 그럼 이때쯤이면 가는 당연히 명나라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긴 한데 선택지 구성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봐보면, 자, 기억. 일본과 가만무역을 전개한 거 명나라 맞죠? 저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고요. 언제 시작했죠?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니은. 메카트니 사절단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메카트니 사절단은 어느 나라가 보낸 거예요? 영국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통상 요구를 거절한 쪽이면 영국이 어디에 보낸 거예요? 청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시기도 아셔야 돼. 18세기 후반이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알아주면 좋아요. 이때 청 황제가 누구예요? 메카트니 사절단을 실제로 만났던 걸륭제죠. 걸륭제 때다. 그래서 이건 청이니까 아닙니다. 자, 포르투갈이 명나라의 생사를 나가사키에 판매하였다. 요거 거의 6월에 있었던 그 지도 문제와 유사한 거를 그냥 선택지로 출제를 한 겁니다. 포르투갈 나가사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까지? 포르투갈이 내항 금지를 당할 때까지 1639년에 크리스토교 선교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일본 에도 막부가 포르투갈한테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1639년이죠. 그 전까지는 나가사키에 포르투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심지어 대지마 자체가 원래는 포르투갈을 위해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네덜란드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면 명나라의 생사, 명나라의 이제 그 옷감을 짜기 전에 이제 원료가 되는 실, 그 생사를 나가사키에 판매하였다? 맞는 말이죠.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사라고 하는 이 수출입 품목이 이제 몇 번 기출에 나오고 있으니까 명나라가 이 생사를 많이 팔았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을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삼아서 대지마에서 고역하였다. 이거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좀 꼼꼼하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화해서 네덜란드가 대지마다 이렇게 생각을, 나가사키 대지마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르투갈이 그냥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1639년에 내항 금지를 맞기 전까지는 나가사키에서 무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게 선생님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꼭 굳이 기출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조금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지금 현재 2024학년도 올해 9월이고요. 작년 수능 문제에 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제,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자체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황제는 세 번째 항해를 떠난 사절로 하여금 물라카의 우두머리에게 예물을 하사하고 그를 국왕으로 봉하는 비를 세우게 했다. 이에 정식으로 조공 책봉 관계가 맺어졌대요. 이 황제가 있는 나라와 물라카 사이에 조공 책봉 관계가 맺어졌대. 그러고 나면 쭉 내려가면 정화가 보이니까 이거는 영락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영락제 문제로서 답을 2번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는 맞았는데, 선생님이 요 자료를 선생님이 그 기출분석 강의 설명할 때 요런 데에서 물라카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봐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화의 항해와 관련된, 명나라 영락제 때 정화의 항해와 관련된 지도가 엔간한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화 항해 루트가 그려져 있을 텐데 그 정화 항해 루트에 꼭 보면 항상 물라카는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번에 지도 문제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라카 자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라카 자체가 포르투갈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에서 자료를 좀 기억해 놓는 게 어떤 방식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한번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한번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홍로몽이 나왔으니까 그냥 청나라 시기네요. 청나라 시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서민문화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은으로 나오게 되면 선택지만 보더라도 고를 수 있어요. 사실 선택지 한글 소설, 고증학, 가부키, 해체신서. 근데 윈강석굴이 웬 말이에요? 그죠? 윈강석굴이 웬 말이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여기서 틀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체신서 오랜만에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해체신서 에도막 부식의 난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체신서 자체는 1774년이라고 하는 연도도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못해도 18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거 원래 그림이 있는 문제죠. 근데 그림은 잘랐어요. 어차피 그림 보고 푸는 문제 아니고 글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문제를 안 읽고 그냥 쭉 바로 자료로 들어갔다가 기억 조약 알겠고 니은 조약 알겠는데 뭘 물어보는 문제지?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기억, 니은, 사이 시기를 물어보는 연표 문제였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가 주고 나 주고 가나 뭐 조약 체결 사이 시기 뭐 이렇게 물어볼 거여 봐왔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연표를 방식만 바뀐 거죠. 자 이 그림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 익숙하셔야 돼. 페리 미국 사람이죠. 그럼 이 막부는 에도 막부입니다. 개항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선물한 증기 기관차 모형을 그린 것이다. 네 번째 줄로 가면 선진 문명을 보여주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막부는 홍콩 하량을 규정한 조약이 체결됐대요. 그러면 기억 조약은 뭐예요? 기억 조약은 난징 조약입니다. 일본도 쫄렸겠죠. 에도 막부도 당연히 옆에 있는 청나라가 영국한테 털렸대잖아. 난징 조약 체결하고. 그래서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대. 그런데 여기서 그는 당연히 페리겠죠. 페리가 에도 막부를 압박해서 마침내 조약을 맺었대요. 즉 개항을 시킨 겁니다. 개항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처음으로 개항을 한 건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에요? 아니죠.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화친 조약이에요. 그러면 요 조약 사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연표 문제고요. 난징 조약은 1842년, 미일 화친 조약은 1854년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상태죠. 물론 여러분들이 난징 조약의 내용도 아셔야 되고 미일 화친 조약의 내용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개항과 관련된 조약들 있잖아요. 그래서 난징 조약이 있고요. 미일 화친 조약이 있고 하나 더 플러스 수호통상 조약.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베트남은 제1차 사이공 조약. 이 조약들에 대해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특히 개항한 항구를 좀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난징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난징 조약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난징 조약은 뭐예요? 뭐였어? 어딜 열어요? 상하이, 샤먼, 뭐 위에서부터 순서로 하면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이렇게 5개를 엽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일 화친 조약에서는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하고요. 그 다음에 수호통상 조약에서는 4개 추가 개항하죠. 나가사키, 가나가와, 니가타, 효고 이렇게 4개 추가 개항합니다. 그 중에서 가나가와는 가나가와 대신에 요코하마를 개항한다라고 하는 게 기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이고요. 제1차 사이공 조약에서는 다낭, 바랏, 꽝엔인데 바랏, 꽝엔까지 알 필요는 없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냥 다낭을 포함해서 3개를 개항했다. 물론 제1차 사이공 조약은 영토를 할양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까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보를 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기억, 니은, 사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1번 선지부터 그냥 바로 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가타를 개항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니가타를 개항하는 조약이면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죠. 저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호통상 조약 1858년이잖아요. 자, 2번 양모운동이 추진됐다. 양모운동은요. 시기 연도로 봤을 때 더 뒤입니다. 양모운동은요. 제2차 아편전쟁까지 끝나고 베이징 조약까지 체결되고 나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양모운동은 시기가 안 맞고요. 자, 3번 강화해협을 불법 침입한 운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강화도 조약이잖아. 운요 사건이면
5년입니다. 너무 뒤죠, 니온보다. 이것도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자, 4번. 에로우 사건을 빌미로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제2차 아편전쟁 발발은 언제예요? 1856년에 발발을 합니다. 56년에 발발을 해서 60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중간에 텐진 조약 58년에 맺고 60년에 최종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아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2년 뒤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5번. 토지균분과 남녀평등을 내세운 태평천국운동이 전개되었다. 여러분, 태평천국운동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연도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1851년부터 1864년까지인데요. 요 사이에 굉장히 이 당시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시기 자체가 길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여기 우리 방금 4번에서 봤었던 뭐 제2차 아편전쟁도 이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사실 조약은 뭐야? 조약. 제1차 사이공 조약도 이 사이에 맺어지죠. 이거 1862년이니까요. 그러니까 태평천국운동의 시기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답은 5번이죠. 왜냐면 요 사이가 걸리죠. 요 1851년에 태평천국운동이 시작되고 쭉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14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조약 같은 경우에 내용 플러스 연도를 기억하고 있는 건 거의 이제 동아시아에서 당연히 기본인 거고 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아주 어려운 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물론 1번 같이 니가타를 개항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개항과 관련된 조약은 개항한 항구 좀 다 기억을 해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도 조약에 대한 문제네요. 자, 중국이 가에서 제외됐대요. 매우 유감스럽대. 중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대. 그런데 중국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인해 아마 국공내전 얘기하는 거겠죠. 국공내전. 중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자, 일단 가에서 제외됐대요. 요건 이제 다른 쪽 입장이에요. 두 번째 건. 일본과의 장기간에 걸친 가혹한 전쟁을 치렀던 중국인은 중대한 손해를 입었대.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조약도 이제 고여서 고인물 중에서도 썩은 물이 된 거예요. 워낙 많이 출제된 주제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힌트를 사실상 뭐만 주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의 침략을 받은 중국이 이 조약에서 제외됐다라는 힌트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이죠. 그리고 나면 사실 선택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선택지 자체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제외됐다. 중국과 한국이 제외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중국이 이때 해결하지 못한 배상 문제 언제 해결되죠? 중-일 공동성명에서 해결이 되죠. 중일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중국이 그 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한국은 완전 해결은 아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일단 한번 몇 개 정리하자라고 했던 게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기본조약과 그 밑에 달려있었던 청구권 협정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때 1965년에 일단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시작을 하죠. 물론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중일 공동성명, 한일 기본조약은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체결된 거 맞죠? 이거 맨날 물어보죠. 샌프란시스코 1951년.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일본 주권 회복이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 신헌법, 평화헌법 제정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게 평화헌법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평화헌법은 1946년에 제정이 됩니다. 아니죠. 자, 리을.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 15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 걸 중국이 제외된 걸 통해서 찾아내고 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정리하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자, 도시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었고, 사실 이 16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도시도 이전에 이번 3개년 기출분석에 들어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전에 난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난징은 물어볼 게 워낙 많은 도시여가지고요. 자,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청정부의 신정이 여전히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순원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가 이념이 확산이 되고 있대요. 청정부의 철도 국有조치 한거하는 운동이 쓰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시작이 뭐예요? 신군이 봉기했다. 뭐야? 신해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신해혁명을 못 찾으면 안 되는 거고, 신해혁명이 시작이 된 거고, 마침내 오늘 임시대총통에 취임한 순원이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즉 중화민국이 수립된 거, 중화민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 난징이에요. 교과서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본문에 써 있기도 하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기도 해요. 난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조금 낯설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화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중화민국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16번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몰랐다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알았다면 잘 풀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건 선택지도 좀 빡셉니다. 가뜩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 6월부터 시작됐었던 새로운 유형인 그 기억 니은 디귿만 나오고 선택지 개수가 다른 이 보기 문제에 출제가 된 거죠. 자, 기출에 고소 번화도가 2번인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소 번화도라고 하는 건 이제 청나라 시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청나라 시기에 수저우라고 하는 도시에 엄청나게 발달한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수저우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고소번호도 그림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한번 꼼꼼하게 수능 전에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교과서를 좀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 장제스가 국민정부의 수도로 삼았던 곳 난징 맞죠? 다음에 중국 무역을 담당하는 공행이 설치된 곳이면 여긴 광저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난징은 많죠. 명나라가 시작한 곳도 난징이잖아요. 그죠? 명나라가 건국을 한 곳도 난징이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금릉 기기국 이런 것도 난징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징이라는 도시도 여러분들이 뭐 상하이, 요코하마, 도쿄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유명하게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도시들은 잘 알 텐데, 이 난징이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몇 학년도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제가 난징에 대한 어떤 종합판으로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 자, 이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하나하나를 판단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선택지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수저우, 이거 여러분들 고소번화도의 배경이 되었다. 수저우, 이거 기억해두세요. 지금 어쨌든 2번 것까지 포함하면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3번째 출제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17번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커우에서 조직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일단 첫 번째 힌트가 되죠. 임무 중에 하나는 후방교란 일본군 포로신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쭉 보고요. 그 결과 일본군 포로들은 함께 중국의 항전에 참가해서 성과를 얻어냈다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소멸에 나섰다. 그리고 중요 힌트죠. 이 군대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해서 결국 조선 의용군으로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엔 뭐예요? 지금 조선 의용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조선 의용군으로 조직이 되고요. 남아있었던 일부는 어디로 합류하죠? 임시정부로 합류해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로 합류해서 한국 광복군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다 나오죠. 17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한국 광복군의 대원의 일부가 합류하였다. 자, 1번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하였다. 일단 과달카날 전투 자체는 태평양 전쟁이니까 일본 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달카날 전투는 뭐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자, 2번. 제1차 국공합작에 참여하였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이제 만들어지고요. 국공합작 자체는 1924년에 이제 맺어지잖아요. 제1차는. 자, 3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기에는 봉오동 전투 자체가 1920년입니다. 그죠? 이 시기가 안 맞죠.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 창설된 거 아닙니다. 조선의용대는 따로 창설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창설된 군부대면 사실 이 한국 광복군인 거죠. 그래서 요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맞추면 되는 문제고요. 18번 요 현대 문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번 보시면, 자, 제6차 전당대회에서 자본주의적인 기업과 외국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알려주죠.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경제개혁. 내용이 뭐예요? 자본주의적인 기업과 외국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쇄신. 우리 이 정책을 뭐라고 해요? 도이머이 정책이 진행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도이머이 정책의 시작은 1986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이게 채택된 거니까 1986년 시점인 거죠. 자, 나는 호소카와 모리로 사실 뭐 유명하죠. 근데 이 총리 이름은 교과서에 없는 그 교과서도 있고 뭐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뒤에 봐봐요. 자민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너무 자주 나오잖아. 결국에 우린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55년 체제가 어떻게 됐다? 붕괴됐다. 몇 년이죠? 1993년입니다. 1993년. 그래서 86년부터 93년까지 요 사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대약진 운동이 추진되었다.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 시기죠. 그리고 지금 가나 요 때는 당연히 덩샤오핑 시기입니다. 덩샤오핑. 그러니까 이 대약진 운동은 일단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건 골라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약진 운동 1958년에 시작했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패로 거의 끝나게 되고 마오쩌둥이 실각했다가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부활 시도를 하게 되죠. 자, 2번 개성공단 사업이 시행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그냥 김대중 정부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에 한국이 성공한 거니까 1997년에 당선되고 1998년에 임기를 시작을 해서 그 이후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나보다 뒤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닙니다. 자, 3번.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체결하였다. 한중수교 1992년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주면 1992년에 베트남과도 수교를 하게 돼요. 답 3번이죠.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나보다 1년 전이네요. 자, 4번. 민진당의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여기도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에 성공한 거죠. 이거 어느 나라 얘기지? 타이완 얘기죠. 2000년입니다. 딱 2000년. 그러니까 요것도 시기가 안 맞고요. 자, 5번. 요거 이제 몇 번 나왔었던 건데 교과서에도 다 있고요.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이 전개되었다. 요게 이제 55년 체제가 시작된 직후인 1960년입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죠. 시기가 앞쪽이잖아요. 가보다. 그래서 18번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19번. 기역 리을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시작점은 기역이고요. 끝점은 리을로 잡아가지고 요 사이 시기입니다. 자, 기억 보세요. 풍도해전으로 전쟁이 발발했대요. 이 무슨 전쟁이에요? 풍도해전인 거 보면은 아셔야 돼. 1894년에 청일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니은에 보면 뭐 전쟁하러 가겠죠. 중국 군인들. 디귿보아 보면 조선의 왕비가 시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대요. 그러면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이고요. 리을을 보면 고종을 보고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9개월 전에 영국으로 떠났대요. 대한제국 선포는 1897년이에요. 근데 몇 월에 선포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1896년일 수도 있어요. 9개월 전이니까. 96년일 수도 있고 97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연도가 좁기는 한데 여긴 스토리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 이거 외워달라는 거죠. 그렇죠? 연필 기본이에요. 특히 이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에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봐봐요. 1번 경인선 개통식. 경인선이 개통이 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1899년 경인선이 개통이 됩니다. 2번 중국의 태양력이 시행된 건 1912
1912년입니다. 1912년.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 태양력도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은 1873년이고요. 우리나라는 1896년입니다. 이 1896년에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단발령 이런 얘기도 있지만 태양력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신보 창간을 알리는 영국 언론인. 이거 어디죠? 이거는 중요하게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요. 1872년이라는 시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쿄대학이 개교했대요. 도쿄대학은 1877년에 개교합니다. 5번 교육입국조서의 발표. 교육입국조서 1895년에 발표가 됩니다. 1895년에 발표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99, 1912, 1872, 1877, 1895 중에 뭐예요?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교육입국조서 이런 것도 만약에 몰랐다면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알았는데 교육입국조서 내가 안 외우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지금 나에게 부족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3점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동아시아사 계속 나오는 추세에서 보면 19번도 거의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쉽게 나왔죠? 이 전쟁에서 자, 지금 이 자료는 어쨌든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낯설게 다가가 보게 하기 위해서 일본 쪽의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베트남 전쟁. 이 전쟁에서 미국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일본이 강력한 후방기지로서 침략에 더욱더 협력하고 있는 지금 일본의 반전운동은 극도로 저조하다. 우리는 반전의 논리와 행동을 끈질기게 추구하고자 통킹만 사건으로 확대된 미군 군사행동의 중지, 미군의 철수, 민족 자결의 관철, 일본 정부의 침략 협력 반대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공통의 입장으로 담았다. 지금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일본 내에서의 반전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 자라면 사이공 정권에 항거하여 이런 것도 이제 힌트가 되죠. 무슨 전쟁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학생의 투쟁 그리고 야마자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었나 봐요.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는 듯이 자국 학생의 피투성이 모습을 폭도하며 규탄하고 있다. 근데 이 시위가 반전 운동 관련된 거인 거 봐요. 마지막에 보면은 반전주의자가 맞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자, 베트남 전쟁이니까 답은 1번 파리평화협정에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이니까 1973년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파리평화협정. 자, 그래서 자, 2번 타이완과 일본의 국교 수립.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일화평화조약이죠. 일화평화조약. 일본이 타이완과 국교를 맺었다? 1952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쟁 어떤 전쟁인지 물어보면 딱 꼽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일본은 미국과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국共내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6.25 전쟁 중이잖아요. 6.25 전쟁도 터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이 타이완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쿄재판이 열린 거는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전쟁이고요. 4번 경찰예비대 창설. 요거는 6.25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니까요. 5번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주도 아래에 전개되었다. 요거는 일본의 전후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후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번에 쉽게 나왔다고 뭐 다음에 다시 연표라던가 어려운 방식으로 안 물어보라는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처음에 베트남 프랑스 전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 일련의 베트남 전쟁의 과정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 순서대로 잘 알고 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판에 개선되는 그런 얘기까지 조금 추가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처음에 풀어볼 때는 좀 뻑뻑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1시간 좀 넘게 해설 강의를 촬영하면서 설명하면서 보니까 좀 쉽기는 했네. 그러니까 쉽기는 했네 정도는 아니고 좀
막 엄청 어려워서 틀릴 만한 문제가 없었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료가 좀 빡빡하다거나 아니면 사실 연도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1등급을 이제 변별을 하기에는 연도 문제는 이미 고인물 싸움이 되어가지고요. 연도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연도는 고인물 싸움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연도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도는 당연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홍보 좀 합시다. 교과서 꼼꼼하게 한 번만 다시 한 번. 사실 보면 연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가보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보기에 어려웠다 생각이 드는 건 이런 16번 문제라던가 이 난징 물어본 문제고 고소 번화도 이런 거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문제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넘어가서 이 12번 문제 물라카 문제 이 문제 명나라와 포르투갈과 관련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렵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는 당연하고 연도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아직 연도가 안 돼 있다면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수능이네요. 자 다들 6월과 9월 지금 수험생활 계속 사실 선생님은 동아시아사 해설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뭐 국영수도 공부해야 되고 다른 탐구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죠. 다들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수능이 가까워져 온다라고 하는 건 긴장되고 불안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수능이 가까워져 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무언가 일단락되고 끝나는 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기운 내서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언제 볼까요? 다음 수능 해설로 볼까? 수능 해설 찍어도 안 볼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